2026년 4월, 중동은 지금 숨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의 중재로 미국과 이란 사이에 2주간의 휴전이 간신히 합의됐죠. 그러나 이 휴전이 얼마나 버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불과 몇 주 전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동 공습으로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했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며 맞섰습니다. 전 세계 원유의 약 20%가 통과하는 이 좁은 수로가 막히면서 국제 유가는 배럴당 95달러를 넘어섰죠. 지금은 잠시 멈춘 것처럼 보이지만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도대체 왜 이란은 협상 테이블에 제대로 앉지 못하는 걸까? 미국이 손을 내밀 때마다 이란은 왜 그 손을 끝내 뿌리쳤을까? 이슬람 원리주의 때문이라고 하기엔 뭔가 석연치 않고, 단순한 반미 감정이라고 하기엔 너무 일관된 패턴이 있습니다. 그 답을 찾으려면 오늘의 뉴스가 아니라 7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란의 불신에는 뿌리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깊고 아주 구체적인 뿌리가요. 이야기는 195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이 안에는 모하마드 모사데크라는 총리가 있었습니다. 민주적 선거로 선출된 인물이었고, 취임 직후 단 하나의 정책을 추진했죠. 바로 영국 이란 석유 회사, 지금의 BP 국유화였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이 회사는 이란의 석유를 팔아 막대한 이익을 올리면서도 이란에는 이윤의 고작 16%만을 돌려주고 있었죠. 세계 최대 정유시설인 아바단 정유소가 이란 땅에 있었지만 그 과실은 대부분 영국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모사데크는 우리 땅의 석유는 우리 것이라고 선언했고, 이란 국민은 열렬히 지지했습니다. 영국은 경제 봉쇄로 대응했고, 미국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냉전 논리를 앞세웠죠. 모사데크가 무너지면 이란이 소련 쪽으로 기울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결국 미국은 결정을 내립니다. 1953년 8월 19일, CIA와 MI6가 공동으로 수행한 작전의 암호명은 TPAJAX였습니다. CIA 근동작전 책임자 커밋 루스벨트 주니어가 테헤란에 직접 잠입해 현장을 지휘했고, 초기 100만 달러를 투입해 언론인과 성직자와 정치인을 매수했습니다. 친공산주의자로 위장한 공작을 펼치고 고용된 시위대를 거리로 풀었죠. 8월 15일 첫 번째 쿠데타 시도는 실패했고, 샤는 로마로 도피했습니다. 그러나 8월 19일 제시도에서 장갑차가 테헤란을 장악했고, 모사데크는 체포됐습니다. 3년 독방수감 후 1967년 사망할 때까지 가택연금 상태에 놓였죠. 쿠데타 이후 새로운 석유 컨소시엄에서 BP가 40%, 미국 석유 회사들이 상당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민주주의를 팔아넘기고 얻은 것은 결국 석유였던 겁니다. 이 사건의 충격이 얼마나 깊었는지는 숫자보다 한 가지 사실이 더 잘 말해줍니다. 1979년 미국 대사관 점거 당시 혁명 세력이 대사관을 점거한 직접적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대사관이 1953년처럼 또 다른 쿠데타를 획책할 수 있다는 우려였습니다. 26년이 지난 뒤에도 이란인들은 미국 대사관을 쿠데타 기지로 인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쿠데타로 복권된 팔라비 샤는 이후 25년간 미국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권위주의 통치를 이어갔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성과가 있었죠. 1959년부터 1972년까지 연평균 GDP 성장률 9.8%를 기록했고, 초등학교 학생 수는 28만 6천 명에서 520만 명으로 폭증했습니다. 그러나 이 근대화는 바자르 상인층과 성직자 계층의 기반을 와해시켰고, 급격한 도시화는 대규모 빈민가를 양산했습니다. 미국의 지원은 군사와 정보 양면에서 심화됐죠. 1957년 설립된 비밀경찰 샤바크는 CIA가 자금과 조직 모델과 훈련을 제공했고, 이후 이스라엘 모사드가 신문 기술을 교육했습니다. 샤바크는 최대 5천에서 7천 명의 정규 요원과 2만 명 이상의 정보원을 운영하며 에빈 교도소에서 전기 고문과 손톱 발치와 수면 박탈을 자행했습니다. 국제 엠네스티는 1976년 이란을 세계 최악의 인권 침해국 중 하나로 규정했죠. 이 고문 기술을 훈련시킨 것이 바로 CIA였습니다. 닉슨 행정부는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1972년 이른바 백지수표 협정을 통해 샤에게 핵무기를 제외한 모든 미국제 무기 구매를 허용했죠. 미국의 이란 무기 판매액은 1970년 1억 360만 달러에서 1972년 5억 5270만 달러로 급증했고, 1970년대에는 최대 4만 명의 미국 군사고문과 기술자가 이란 땅에 주둔했습니다. 결정적 장면은 1977년 12월 31일이었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테헤란 니아바란 궁전에서 샤를 향해 건배를 들며 이렇게 말했죠. 이란은 샤의 위대한 지도력 덕분에 불안정한 지역의 안정의 섬입니다. 그런데 불과 일주일 후 이란 전역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시작됐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카터는 인권 외교를 자신의 핵심 외교 원칙으로 내세운 대통령이었습니다. 바로 그 원칙을 앞세워 한국의 박정희 정권을 권위주의 정부라며 공개적으로 홀대하고 주한미군 철수 카드까지 꺼내들었죠. 그런데 정작 샤바크를 통해 고문과 학살을 자행하던 팔라비샤에게는 안정의 섬이라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박정희보다 몇 배는 더한 독재자에게는 건배를 들면서 한국에는 인권을 설교했던 겁니다.
미국의 인권 외교가 보편적 원칙이 아니라 철저히 전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미국은 자국민을 탄압하는 독재자의 손을 잡으면서 이란 국민 전체를 사실상 등진 셈이었습니다.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팔라비 왕조가 무너지고 호메이니가 귀환하자 미국은 새로운 카드를 꺼냈습니다. 바로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었죠. 1980년 이라크가 이란을 침공하며 시작된 이란-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은 이라크 편에 섰습니다. 이 결정을 내린 대통령이 바로 로널드 레이건이었습니다. 갤럽 조사에서 링컨과 함께 늘 가장 위대한 대통령 1, 2위를 다투는 바로 그 레이건이죠. 미국 보수층이 가장 사랑하는 대통령, 소련을 아기 제국이라 부르며 냉전을 승리로 이끈 자유의 수호자로 추앙받는 그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란의 시각에서 레이건은 전혀 다른 인물입니다. 레이건 행정부는 1982년 2월 이라크를 테러 지원국 목록에서 삭제했습니다. 농업차관과 수출입은행 금융과 이중용도 기술 이전의 길이 열렸죠. 1983년 12월 20일 대통령 특사 도널드 럼즈펠드가 바그다드에서 사담 후세인과 90분간 회담하며 악수를 나눴습니다. 이라크 국영 TV가 촬영한 이 장면은 이란에서 미국 배신의 상징으로 지금도 회자되고 있죠.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1983년부터 1990년까지 이라크의 농업 수출 금융과 각종 차관을 쏟아부었는데 그 누적 규모가 약 50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겉으로는 농산물 지원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쟁을 치르는 이라크 경제를 떠받치는 자금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라크는 이 전쟁에서 화학무기를 사용했습니다. 1983년부터 1988년까지 겨자가스 1800톤, 타분 140톤, 살인 600톤이 이란군을 향해 쏟아졌죠. 이란 측 화학무기 사상자는 장기 영향을 포함하면 1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2013년 미국 언론 포린폴리시가 비밀해제 CIA 문서를 근거로 폭로한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1988년 미국이 이란군 위치 정보를 이라크에 전달하면서 사담이 그 정보를 화학무기 공격에 활용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전 바그다드 군사 무관 릭 프랑코나 대령은 이렇게 증언했죠. 이라크인들은 신경가스를 사용하겠다고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다. 미국인들이 가장 위대하다고 추앙하는 대통령이 이란인들에게는 화학무기 학살을 눈감아준 공범으로 기억된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미이란 불신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반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레이건 행정부는 이라크를 지원하면서 동시에 이란에도 비밀리에 무기를 팔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란 콘트라 사건이죠. 1985년부터 1986년 사이 이란에 TOW 미사일 1,500발 이상과 HAWK 미사일 부품을 비밀 판매했고 그 수익금을 니카라과 반군에 유용했습니다. 적국을 무장시키면서 동시에 그 적국에도 비밀리에 무기를 파는 이 이중성이 이란에게는 미국의 본질을 보여주는 증거로 각인됐습니다. 미국의 영웅과 이란의 악몽이 같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배신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란 이라크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던 1988년 7월 3일 이번에는 하늘에서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이란 항공 655편 에어버스 A300이 이란 남부 반다르 아바스를 출발해 두바이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승객 290명을 태운 민간 여객기였죠. 그런데 이날 미 해군 이지스 순양함 USS 빈센스가 이 민항기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66명의 어린이를 포함한 탑승자 290명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이 항공기는 상업 항로 안에서 민간 IFF 코드를 송출하며 상승 중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공격 항공기가 아님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었죠. 미 해군은 초기에 항공기가 강화 중이었으며 상업 항로 밖에 있었다고 발표했으나 두 주장 모두 사후에 허위로 판명됐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이후였습니다. 당시 부통령이던 조지 부시는 선거 유세 중에 이렇게 말했죠. 나는 미합 중국을 대신하여 절대 사과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이 무엇이든 상관없다. 격추를 명령한 빈센스 함장은 사건에도 불구하고 공로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미국은 1996년 국제사법재판소 소송에서 이란 피해자 가족에게 6,180만 달러를 배상하긴 했죠. 하지만 법적 책임을 인정하거나 공식 사과를 한 것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란 항공은 추모의 의미로 테헤란 두바이 노선에 지금도 IR-655라는 편명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5년 7월 14일 비엔나에서 역사적인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PO+1과 이란이 체결한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이른바 JCPOA였죠. 이란은 우라늄 농축 상한을 3.67%로 제한하고 저농축 우라늄 비축량을 기존의 약 97%에 해당하는 양을 감축했습니다. 핵시설에 대한 IAEA의 광범위한 사찰도 수용했죠. IAEA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2회 이상의 이행보고서에서 이란의 완전한 준수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5월 8일 트럼프 대통령은 IAEA가 이란의 준수를 인증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협정을 탈퇴했습니다. 이란이 약속을 어겨서가 아니었죠.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섰고 그 행정부가 싫다고 결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최대 압박 제재가 재부과되면서 이란의 석유 수출은 하루 250만 배럴에서 약 30만에서 50만 배럴로 급감했습니다. 이란의 총 공식 외환 보유고는 2017년 700억 달러에서 2020년 40억 달러로 폭락했죠. 이 사건이 이란 정치에 남긴 상처는 단순한 외교적 실망이 아니었습니다. JCPOA를 추진했던 온건파 로하니 대통령과 자리프 외무장관은 정치적으로 괴멸됐죠. 2021년 강경파 라이시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이 구조적 결과의 직접적 산물이었습니다. 하메네이는 JCPOA를 두고 나의 실수라 불렀고 2025년 2월에는 그러한 정부와 협상하는 것은 현명하지도 지적이지도 명예롭지도 않다고 선언했습니다. 핵학자 발리 나스르는 이렇게 분석했죠. 이란은 워싱턴이 완전히 신뢰할 수 없는 협상 파트너이며 미국의 말은 무가치하다고 결론지었다. 이란은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 차이가 없다고 결정했다. 2020년 1월 3일 새벽 바그다드 국제공항 인근에서 MQ-9 리퍼 드론이 차량 한 대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탑승자는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카셈 솔레이마니 소장이었죠. 하메네이 다음으로 이란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로 평가받던 그가 이라크 땅에서 미국의 드론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이라크 인민동원군 부사령관을 포함해 총 10명이 함께 사망했죠. 트럼프 행정부는 임박한 위협을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에스퍼 국방장관은 4개 대사관 위협에 대한 구체적 증거를 보지 못했다고 인정했고 UN 초법적 처형 특별보고관은 실제 임박한 생명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 미국의 행동은 불법이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솔레이마니의 장례에는 수백만 명이 참여했고 그의 고향 케르만에서는 압사사고로 56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란 의회는 쿠드스군 예산을 2억 유로 즉각 증액했죠. 그리고 1월 8일 이란은 이라크 내 미군 기지 아라사드를 향해 탄도미사일 16발에서 27발을 발사했습니다. 미군을 대상으로 한 역사상 최대 규모의 탄도미사일 공격이었습니다. 미국은 초기에 사상자가 없다고 발표했지만 이란이 공격 전 사전 경고를 했고 미군이 미리 대피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란의 보복이 전면전 확대보다는 체면을 세우기 위한 계산된 대응이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40년에 걸친 경제 제재의 누적된 무게가 더해집니다. 이란 리알화는 혁명 전 달러당 약 70리알에서 2026년 1월 기준 150만 리알 이상으로 하락했습니다. 약 2만 배 이상 평가절하된 셈이죠. 1인당 GDP는 2012년 약 8,000달러에서 2024년 약 5,000달러로 줄었고 2025년 식품 가격은 평균 66% 이상 상승했습니다. 콩류는 106%, 과일은 87%, 감자는 200% 이상 뛰었죠. WHO 필수 의약품의 44%가 부족 상태에 놓였으며 부족 의약품의 96%가 이론적으로는 제재 면제 대상이었습니다. 제재가 식량과 의약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금융 채널이 막히면 결제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왜 이란은 미국을 믿지 않는 걸까요? 1953년의 민주정부 전복, 25년간의 독재 지원과 비밀 경찰 훈련, 이란 이라크 전쟁에서의 이중 배신과 화학무기 묵인, 민항기 격추와 사과 거부, 핵합의의 일방적 파기, 40년 경제 제재의 누적, 사령관 암살, 그리고 2026년 최고 지도자의 사망까지 각각의 사건은 독립적이지만 동일한 하나의 패턴을 반복합니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어떤 약속이든 파기할 수 있으며 이란의 주권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란 국민의 67에서 68%는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정부의 공식 구호는 미국의 죽음을이지만 정작 국민 다수는 미국과 대화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란 국민이 미국을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나 73년에 걸쳐 반복된 배신의 경험은 국민도 정부도 미국의 약속을 온전히 믿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불신은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경험에서 나온 결론인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핵 합의를 맺고도 행정부 교체 한 번으로 파기되는 구조. 이것이 지금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고 많은 나라들이 미국과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구조적 이유이기도 합니다. 2주간의 휴전이 합의된 지금 과연 이 불씨가 꺼질 수 있을지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나라는 원유 수입의 상당 부분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될수록 에너지 가격이 오르고 물가가 오르고 결국 우리 경제도 흔들리게 됩니다. 중동의 이 갈등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죠. 73년의 불신이 만들어낸 이 거대한 파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과 연결돼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런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